화제의 사건과 사회 현안을 인물을 통해 조명하는 시간 피플입니다. 청소년 딥페이크 피해가 급증하면서 피해자 지원 단체들도 늘고 있는데요. 이번 주 피플 주인공은 피해 학생의 경찰 신고 절차를 돕고 있는 푸른나무 재단의 김성민 학교폭력 SOS 센터 팀장입니다. 딥페이크를 포함한 사이버 폭력의 실태와 정신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피해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조명합니다. 조나리 기자입니다. 피해 청소년 지원을 나서기로 했는데요. 그 계기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재단에서는 상담이라던가 2001년부터 실태조사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딥페이크 기술력을 이용해서 이러한 사이버 폭력이 있었다는 걸 이미 그 전에 파악을 했었고, 이미 그때부터 이에 관련된 다양한 도움들을 좀 지원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피해를 당했을 때 내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채널과 인프라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모르는 당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공론화되었을 때 재단 차원에서도 한 번 더 이 입장이라던가 어떠한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안내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다시 한번 그 내용들을 정립해서 안내를 했었던 상황입니다. 전담 경찰관과 실무 협의를 맺었는데요. 각각 전담 업무 내용에 대해서 보통 이제 학교 전담 경찰관 분들은 학교에 이제 출입을 하시다 보니까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형태라던가 그 지역에 대해서 좀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학교 폭력이나 사이버 폭력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한테 공유를 해주시고, 저희 이제 전국 단위로 뭐 상담 전화라던가 출동을 나가기 때문에 어떤 출동을 나가거나 상담을 진행했을 때 이러한 상담 사례들이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경찰선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라던가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 영상물이 좀 이렇게 유포가 됐다라고 하면 유포를 좀 빠르게 방지하거나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움직임을 발빠르게 해주는 형태에 대해서 인프라를 좀 구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플랫폼별 가이드라인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용 약관이라던가 뭐 개인정보 처리 뭐라던가 보호라던가 또는 이제 청소년 보호 정책 그 각각에 대한 툴로 마련은 되어 있긴 한 걸로 좀 파악은 되긴 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적재적소에 이러한 내용들에서 문제가 됐었을 때 어떠한 형태로 보호를 해주거나 지원해줘야 되겠다는 내용보다는 모니터링을 하겠다 라는 형태에서 마무리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번에 실태조사 저희가 이제 주요 결과에 대해서 결과를 낼 때 마지막에 플랫폼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촉구해야 되고 책무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라는 형태에 대한 목소리를 이번에 내기도 했습니다. 범죄물 작성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을 때 그 답변을 받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해주신 거죠. 피해 학생이나 피해 측이 가장 이제 필요로 하는 것들은 내가 이 피해를 당했습니다라고 하는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증거 자료가 확산성이 되거나 중간에 이제 사라지게 되거나 삭제가 되면 그 서버를 관리하고 있는 담당 플랫폼 쪽에 이제 그거를 의뢰하거나 요청을 해서 그 정보를 받아와야 되는데 그 정보를 쉽게 받아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상황이다 보니까 피해 당사자분들을 만나게 됐을 때 그러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라고 진술을 하시는 경우들은 종종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단은 먼저 이게 확대가 되거나 어디까지 이게 뻗쳐나갔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경찰에 신고까지 하게 됐을 때 혹시나 이게 조금 더 많이 소문이 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시거든요. 현재까지 어떤 일을 해왔다 이런 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그 1588-9128이라는 이제 전화 상담을 하고 있는데, 전화 상담뿐만 아니라 뭐 출동을 나가서
이제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문을 해주는 학생들이라던가 보호자분들의 대면 상담도 진행하는데 전화 상담을 예로 든다면 저희가 월 평균 한 200건 이상 전화가 들어옵니다. 전국에서. 근데 보통 거기에서 전화를 들어왔을 때 보통 70에서 80% 정도는 사이버 폭력 유형이 다 포함되어 있는 상태로 피해나 가해를 경험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진술을 하시게 되거든요. 아이들이 DPS뿐만 아니라 그냥 사이버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폭력들을 되게 많이 경험을 하고 있고, 한 가지에 대해서 이제 피해를 호소했었던 그 사안을 파악을 해봤을 때에도 보통 평균적으로 한 4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합적으로 혼재되어서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형태로 저희가 실태조사 결과로도 확인을 했었거든요. 사이버 폭력 신고 내용 중에서 딥페이크 신고도 좀 늘어난 편인지. 성착취물이라던가 불법 영상물 같은 것들을 제작을 했습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워딩을 표현해서 이야기하는 사례는 최근에 조금 많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조금 이제 사회 문제로 공론화가 되면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 나도 이거를 경험했었던 사람이구나라는 걸 뒤늦게 아는 순간 내가 그럼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했을 때 전화를 주기도 하거든요. 내가 그냥 소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거는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학교 폭력일 수 있다, 또는 이거는 심각한 범죄일 수 있다 라는 행위 자체에 대한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좀 인식을 해야 되는 그런 문화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성년 피해자들의 경우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인지를 하면은 좀 아무래도 더 좀 혼란스럽고 좀 힘들 것 같거든요. 청소년 아이들 입장에서는 학교 생활과 친구 관계가 전부이거든요. 그 시점 상황에서는. 근데 혹시라도 내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가 유포됐었을 때에 내 얼굴이 활용된 어떤 그 기술력을 통한 영상이 오픈이 되고 봤다라는 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순간 학교를 나가고 싶지 않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어서, 제가 내 영상을 봤으면 어떡하지? 라는 형태로 신체화 증상이 나타나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근육이 경직되고, 누군가가 나를 보고 그냥 웃는데 그 영상을 봤으니까 웃었구나 라는 생각으로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난 그럼 더 이상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사람이 됐구나. 보호자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니 계속 그 아이를 좀 케어하는 형태로 생업을 조금 포기하거나 아이를 좀 이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 이제 집안에 같이 있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가족 전체가 좀 무기력해진 형태로 좀 이어지게 되는 사례들도 종종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알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 일은 내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그런 공포감이 좀 되게 큰 것 같네요. 딥페이크 기술력을 통해서 그런 영상들을 제작을 한다 하더라도 이 아이가 했다라고 믿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이게 아니야, 이거 내 얼굴만 합성했던 영상이야 라고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쟤는 충분히 그럴 영상을 찍을 가능성이 있어 라는 형태로 루머가 확산되고 본인에 대한 잘못인 것처럼 이야기가 와전되고 소문이 나게 되는 경우에는 내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냥 나는 거짓말쟁이고 그 영상을 찍은 사람이야 라는 형태로 조금 이제 결부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아무리 주장을 하고 내가 그냥 단순히 피해를 입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지운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실제로 지금 딥페이크 영상도 좀 그런 상황인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사이버 폭력에 대한 특징 중에 하나가 확산성인데, 모든 거를 삭제하고 차단을 했더라도 개인이 그거를 소지하고 있다가 나중에 올리게 되면 결국엔 이게 또 확산이 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누군가가 또 소지하고 있을 수 있구나, 아니면 잘 유명하지 않거나 잘 활용하지 않는 플랫폼이라던가 어떤 웹사이트에 충분히 내 자료가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완벽하게 지어지는 형태가 조금 쉽지는 않은 형태이다 보니까 모니터링도 모니터링이지만 조금 체계화되어서 이거를 삭제에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기술력을 개발하거나 확대하는 거에 대한 예산도 많이 투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 이용 대상자가 청소년이라고 한다면 그 청소년들이 사이버 공간 안에서 폭력 없이 안전하게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전망을 조금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라는 목소리를 재단에서 한번 한 바 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와 미성년 가해자들 수가 되게 좀 높아가지고 조금 더 많이 기사화됐었잖아요. 보통 저희가 이제 만난 아이들 중에서도 초등학교 뭐 고학년이라던가 중학생 아이들도 충분히 이 기술력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또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러한 정보통신기기라던가 이런 그 플랫폼이라던가 어떤 기능들을 다양하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형태에 대한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 것 같고요. 사이버 친구랍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온라인 그루밍을 해서 세뇌를 시키고 사이버 폭력이나 학교 폭력을 추가적으로 계속 이제 진행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꼭 같은 학교, 같은 학급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는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해를 입은 학생이나 그 피해를 인지한 학생들에게 지금 현재 조언해주고 싶으신 말씀? 보호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학교의 선생님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경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그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변 지지자, 어른들에게 확실하게 내 상황이 이러하고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좀 전달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떤 그 기록물이 나타났다고 하면 그 순간에 대해서 확인했을 그 즉시에 캡처를 한다거나 또는 어떤 플랫폼에 어떤 영상이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그 링크를 복사해서 확보해 뒀거나 이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증거물을 기록하고 확보해 두는 그런 능력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절대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 그건 항상 아이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말이고 항상 상담 마지막에도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있습니다.